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의 3월 방일에 이은 본격적인 셔틀 외교의 재가동으로 12년 만에 회담입니다. 오늘은 양국 안보실장이 먼저 만나서 정상회담 의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육의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를 받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최재진 앞에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관련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기시다 총리가 이번 주에 방한을 하게 되면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되는 건데 일단 그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셔틀 외교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한일 간에 일단 셔틀 외교가 정상화된다. 바로 가셨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바로 화답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미국 가시기 전에 미리 좀 사전에 조율을 했다는 말도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렇게 일찍 오게 된 것은 일본 측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정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한일 간의 셔틀 외교 정상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한미일 공조 체제,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 첨단 기술 협력, 인적 교류에 이르기까지의 아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동맹이 굳건해진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계 경제의 청신호의 시그널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들을 지금 경제계에서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이제 5월 7일, 8일 날 오는 거로 되어 있죠. 실무 회담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기대보다는 우려가 또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이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G7 정상회의 열리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전초적 성격으로 오는 것 같고 과거사에 대한 문제보다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온다.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양국의 안보실장들이 만나서 주요 의제를 설정하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로 설정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일 관계는 과거사의 정리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실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 간에는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일 관계는 동맹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냥 동북아의 평화 관련된 협력 관계에 그쳐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번에 한미 간의 핵 협의체 신설에 오히려 일본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의체를 신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무회담에서는 반드시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였잖아요. 그 이후에 한일 간의 미래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나라한테 청구서만 청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뭐 독도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수산물 문제라든지 다양한 내용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여전히 일본의 태도는 과거사의 사과는커녕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들을 할 그럴 태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무회담에서는 반드시 지난번 한일 회담에서 우리가 청구만 받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보와 관련된 협의만 할까 봐 솔직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경제 안보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과거사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도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앞서 대변인께서 청구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윤 대통령이 우리는 이제 컵의 반을 채웠고 나머지는 일본이 이제 채워줄 차례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실제로 채우고 있죠. 그런 과정이 될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때 아베 총리와의 제3자 배상 문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때문에 이제 한일 관계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지소미아 양국 간에 맺은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로 한일 간에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죠. 이번에 이제 안보 쪽에서 보면은 지소미아가 다시
이제 정상화됐죠. 예. 한일 간의 군사 정보 공유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일본을 우대하겠다. 수출에 있어서 일본을 우대국을 한다는 말은 일본을 동맹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답하듯이 이제 얼마 지난주죠. 기시다 총리가 바로 대한민국도 이제 화이트 리스트 국가 우대국으로 이제 바꿈으로 인해서 한일 간의 이제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소재 등 이것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까지도 다 그 우대국으로 대한민국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 경제의 청신호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그 지난 정식으로 일본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사죄한 횟수가 일본 왕과 그 총리를 포함해서 57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기시다 총리가 마침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다가 한일 외교 정상회담 이후에 지지율이 무려 50%까지 치솟고 있어요. 또 지방선거 다 이겼죠. 일본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 그 분위기도 좋고요. 지금 명동 같은 데 나가 보면요. 일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한국 관광객들도 지금 일본을 엄청나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이 시점에 제발 좀 찬문 끼얹는 국익을 저해하는 민주당의 착태는 이제 좀 스톱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합니다. 그 실무회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거사 문제, 정리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회담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은 논의하지 않고 안보 협의에만 그칠까 봐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는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고는 신뢰가 구축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57차례 사과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이한부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생존하신 분이 9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진정으로 사과를 받고 싶다. 근데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냥 과거에 과거 내각의 한국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확인한다 이렇게 했어요. 확인한다라고 했고 과거의 역사적 그 내각의 인식이란 것은 그 오부치 총리처럼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그렇게 통렬한 반성을 한 내각도 있지만 아베 정권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라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베의 그 내각을 계승한 게 지금 기시다 총리 내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과는 상대방이 느낄 때까지 하는 게 진정한 사과이죠. 독일이 프랑스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전범들을 다 찾아서 지금도 처벌하고 있고 160만 명 이상이 되는 피해자들한테 지금도 배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들이 바뀔 때마다 사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일본은 얼마 전에도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87명의 일본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했고요. 기시다 총리는 공물까지 바쳤습니다. 그리고 외교 청사에다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지금도 또 태도를 바꿔서 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 더해서 그 강제 긴용해서 일본 초등 교과서에 강제자도 빼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조치들이 어떻게 진정 어린 사과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도 좋고 한일 관계가 뭐 경제적인 안보적인 측면에서 협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전제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가 전제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번에 방안을 해서 언급이 나올지는 이제 이번 주말에 좀 지켜보면 될 일인 것 같고요. 이번에 좀 말씀드리면 그 한일 관계가 가장 꽃피었었다고 하는 것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참 희한하게도 민주당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신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승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예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임진왜란 7년 또 그 일본의 강점 36년을 빼면 50여 년간의 그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간의 그 일본 한일 간의 그 교류를 무시할 수는 없다. 더 놀라운 건요. 1910년도에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직전에 얘기했습니다.
그 한국과 일본, 중국이 그 동양 평화 시대를 좀 이뤄달라. 일본에 의해서 사용당하면서도 그렇게 한국, 일본 간의 평화는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시다 총리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면 뭐 이번에 지지율도 올랐기 때문에 어떤 식의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정치는 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늘 일본에서도 김대중 오부지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니 그래서 지금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강제징용 제3자 그 강제징용 배상하라는 판결 내렸을 적에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 뭐 하셨어요 그동안 그 후에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고 나서 그 남북한 도쿄올림픽 공동 참여하게 해달라고 해서 온갖 구박을 다 받고 굴욕 외교를 하고 일본의 정상외교 하겠다고 정상회담하자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은 없고 좀 이제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좀 그런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것은 한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이제 아시다시피 히로시마에서 G7 또 그 회담이 열립니다. 지금 그 미국의 하원의 외교 의장은 마이클 외교 의장은 이런 말씀도 해요. 사실 그동안 G7에서 우리가 G8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본의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G8에 대한민국이 들어올 때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안이 예정이 돼 있고 또 G7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 관계에 훈풍이 분다라는 이제 그런 시각도 네네. 있는 와중에 전용계 의원이 독도를 최근에 방문을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한일 외교 당국에서 좀 공방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그러니까 의견도 듣고 참 싶거든요. 이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러운 게요. 자 보세요.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저 집 갖고 있거든요. 아파트. 그걸 내가 내 집이라고 온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닙니까? 그 분쟁의 요소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독도 방문하는 것으로 광복절 직전에 독도 방문하는 것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미국이 아니 일본이 옳다거나 잘됐다 해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해서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화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거 갖고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그걸로 한일 서트 외교가 끊어지지 않았었습니까? 모든 진보건 보수건 모든 외교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를 우리 스스로 분쟁 지역화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이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왜 전용기관이 그걸 갖겠어요. 일본에서 외교청사에다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용타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니까 헌법기관 의원으로서 가서 그걸 항의하는 차원에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이런 오히려 항의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인 거예요.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럴 때 그 주한 그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정부에 발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우리가 얼마 전에 제3자 배상안에 대해서 먼저 일본에 면제부도 주고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대통령이 발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우리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한테 도발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그 일본의 의원들과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그 공물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도 비판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 기회에 이것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전형적인 태도 변화라든지 과거사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5월 7, 8일 날 그 실무회담도 연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좀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오부치 정신을 계승합니까? 오히려 얼마 전에 외신에서 뭐라 그랬어요? 100년 전의 일로 일본이 우리한테 잘못했다.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내 외신으로부터 지탄을 받으셨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얘기가 말씀드리지만 그거 잠깐만요. 그 일본에서 분명히 한일 정상회담 할 때 그랬잖아요. 과거 역대 내각의
그 내각의 그 입장을 계승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김대중 오부지 선언도 포함하지만 반대했던 아베 정권도 같이 승계한다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정어리 사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어리 사과를 하면 행동도 따라야 되는 거고 행동은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사과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일 간의 관계가 정말로 진정어린 미래로 협력적인 관계로 가야 되면 이런 문제들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국민들도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 맞죠? 그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는 게 네.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근데 지금 시점에 네. 구태여 거기 가서 그것을 이슈화할 이유가 뭐예요? 자 보세요. 아니 일본이 1954년, 본인의 고유영토라고 지금 얼마 전에 아니에요. 주장하고 있으니까 가는 거죠. 1954년, 1962년에 영토 분쟁이 있었습니다. 한일 간에. 그러고 나서 50년 동안 이것을 일본이 이슈화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거든요. 그랬다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8.15 광복절 직전에 그때가 바로 대선을 앞둔 시점입니다. 그 해가. 보수층 결집하려고 했었던 의도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 방문하자마자 일본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이슈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보수층에서도 참 어리석은 외교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일본 지금 이것을 아니 내 집인데 내 땅인데 왜 이것을 이슈화해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제가 이면 너무 답답한 게요. 민주당 야당 맞죠? 야당 아니에요? 국정에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미국 갔다 국정의 오시자마자 일차적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죠. 당연하죠. 예. 미국 그 정상회담 오자마자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별도로 협상단 만들어서 미국 가겠대요. 그래서 뭐 북한과의 뭐 직통 라인 개설하겠다고. 아니 이게 도대체 야당이 할 짓이에요? 저기 아니 제가, 어떻게 제가 아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야당이 반문을 할게요. 국정을 지금 책임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정부랑 여당에서 네. 하는 얘기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자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일회담의 그 내용을 보면 성과가 없고 다 퍼주기만 했잖아요. 그거에 아니죠. 대해서 그럼 오히려 무엇을 할 것인지 한일의 미래 관계를 자.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예. 자 어떤 걸 얻었죠,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 통해서? 안보면에서 보면요. 예. 지소미아 네. 종료됐죠. 문재인 정권 때. 이번에 정상화됐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가 배제됐죠. 네. 양국이 서로 배제했죠. 네. 보복 차원에서.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한일 간의 서툴 외교 복원됐습니다. 즉 다 일그러지고 실타래처럼 얽힌 외교를 이제 정상화해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잠깐만요. 외교를 그러니까- 자, 망쳐놔서. 잠시만요. 저희가 예, 예. 다른 주제도 네. 남아있기 그러니까, 예.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위원님이 그러니까 한 그세 말씀 가지- 하셨고 네. 대변인님 예, 한 예. 말씀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예. 그 세 가지가 성과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 제가 여쭤보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 그래서 또 뭐가 있어요? 서툴 외교잖아요. 예. 서툴 외교. 그래서 그 포함했잖아요, 세 가지 네. 중에. 그게 성과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거예요. 아니 화이트 리스트에 한미 정상회담도 그 네. 성과로 가장 얘기하는 게 국빈 방문이 성과래요. 아유, 국빈 언제 그렇게 왜-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을 너무 형식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셔틀 예고가 성과는 아닌 거죠. 복원된 건 잘 된 거지만 성과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화이트리스트 복귀랑 지소미아의 재개도 우리나라한테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문가들은 화이트리스트 재개를 통해서 일본이 경제적인 이득을 더 많이 취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소미아라는 것이 한일 간의 정보 교류하는 협정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도 오히려 일본이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서 더 유리한 국면이 많다라고 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순서도 잘못됐잖아요. 원래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 이후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협정을 유예시킨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법원 판결, 사법 주권도 포기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반해서 제3자 배상안으로 예. 일본에게 면제부를 줬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먼저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풀었단 말이에요. 안 풀었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지소미아 협정도 재개해주고 화이트리스트 먼저 풀어줬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푼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자, 잠시만요. 요거는 네. 순서상으로도 사실 아니, 잘못된 거예요. 자, 요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두 분. 말씀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그 짧게요. 참 아쉽게도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 외교 정상화하다면서 다 받았습니다.
약정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대한민국이 100% 집니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용환 대법관에서 우리한테 개인의 구상권은 남아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못 가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국내 법원이 내렸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그리고 자, 한일 간에 우리는 당시에 그 피해자였고 또 일본은 가해자였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하게 윤석열 씨 외교로 피해자 측에서 먼저 푼 겁니다. 윤석열 씨 외교고 담대한 대담한 결정을 한 것이고 그것이 한미일 간의 외교에 있어서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는데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려만 나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네. 국제법적으로 그 1965년 청구권 협약으로 인해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때 개인 청구가 개인 포함되어 청구하지 있어요.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어요. 자,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네, 확인해 보세요. 들어야 그때 할 포함되어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네. 저희가 이제 지난 회담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두 분이 워낙 이견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당장 한일 정상회담 이번 주말에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오늘 오전에 자진 탈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오후에 의총에서 좀 입장을 밝히고 또 탈당계를 낼 것으로 보이던데 이번 결정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일각에선 늦은 면이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시각도 있죠. 근데 이제 선당우사의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본인들의 그 정치적 미래라든지 당을 위해서도 좋은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지난주부터도 그 당 지도부에서 그런 자진 탈당에 대한 그 권유를 좀 했다라고 하고 본인들이 이제 고민을 했고 오늘 최고위 끝나고 비공개 최고위에서 본인들이 이제 그 자리에 와서 그 이제 이유를 설명하고 탈당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기자회견까지 한 상태이고요. 오늘 3시에 예정된 의총에서 그 탈당한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적인 다툼에 대해서는 다퉈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혔죠.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출두를 하고 뭐 탈당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두 의원이 사실은 탈당 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오늘 이 시점에 밝혔단 말이죠. 원래는 이제 민주당에서 오늘 3시에 쇄신 의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 거기서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막판에 몰리니까 자진 탈당을 한 거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당 후사의 차원에서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뭐 이렇게 자진 탈당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뭐 뜬금없이 셀프 부르지도 않는데 가서 저는 뭐 암행어사 출두했는 줄 알았어요. 무슨 뭐 검찰을 때려잡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암행어사 출두하듯이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586 세대의 소영웅주의자들이자이다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더 한심한 정당은요. 이재명 당대표예요. 아니 그 당원 80조까지 개정해서 지금 숨어갖고 기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당 후사의 정신은 없이 지금 당대표직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보니까 국회의원이 그나마 제일 좀 양심적이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송영길 전 대표이고 아주 최악의 그 인물은 역시 이재명 대표, 즉 끝판왕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대표의 도덕성이 그 소속 정당이 국회의원보다도 못한 정당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그동안 검찰이 수순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그럼요. 밝혀왔기 때문에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방문을 했단 아니 말이죠. 그거 이미 통과했죠. 검찰에서 순차대로 한다. 왜냐면 마지막 결국 출두할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 아닙니까? 그때 기다렸다 가면 되지. 본인이 뭐 그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도 아닌데 광명에서 자수 찾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 오지 말랬는데 왜 갑니까? 가서 더 웃기는 거는요. 김영철 반부패 수사 2부장 면담하겠다고. 아니 일반 국민들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작태예요. 그래서 면담 미리 일정도 안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전화라도 하겠다. 아니 무슨 이렇게 특권 의식에 쩔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수부에 배당된 사건을 무슨 중앙지검 그 공안 일부로 뭐 배당을 받거라. 뭐 나 외에는 뭐 처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핸드폰에 있는 모든 핸드폰을 다 초기화하면서 모든 증거를 다 인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소장이신가 봐요. 여기가 그 민주당 의원들끼리 먹고 사는 연구소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기 하드디스크도 다 교체해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그 구속 기소하려면은 증거 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우려 두 가지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미 증거는 다 이렇게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도주는 하지 않을 테니까 나를 구속 기소하지 마라. 이 얘기뿐이 뭐가 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제는 주변을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시키라 이렇게 항변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이유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께 본인의 입장을 이제 밝히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막 엄청나게 비판하셨는데 사실 이게 그 먼저 검찰에 출소한 거에 원조는 또 국민의힘이죠. 전신. 그래서 2003년도 그 250억 트럭에다가 현금 차떼기 정당의 이미지였었던 그때의 이해창 그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께서 자진 출석한 적이 있고 또 2019년도에도 그 국민의힘 전신인 거기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 폭력 뭐 단체로 막 했을 때 황교안 전 대표께서 자진 출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전례들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가 좀 더 안희정 예, 맞아요. 또 민주당의 예, 안희정 전 지사도 했죠. 예, 예. 그래서 몇 차례 출석했죠. 사례들은 있었다라는 거고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이정근 전 부총장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을 하다가 이정근 그 전 부총장의 핸드폰을 이제 압수수색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돈봉투 사건이 나온 것이고 또 돈봉투 사건과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되었다라고 해서 불란서 자진 귀국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피의자로 전환시켜서 출국 금지 조치까지 취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본인은 소환 조사하지 않느냐. 그리고 별건에 또 거기 더 나가서 이제 먹사연, 좀 전에 말씀하신 먹사연에 대한 압수수색과 세 차례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뭐 20, 30대의 젊은 비서관이라든지 측근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소환 조사하니까 원래에서 별건인데다가 또 별건에 또 별건인 거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예. 내가 직접 당사자니까 나를 직접 소환해서 수사하라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검찰권의 남용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또 별건 수사와 관련된 별건 수사를 하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의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국민들께 이제 그 송영길 전 대표는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달하는 그 메시지는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법적으로는 내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그리고 네. 3만 건에 달하는 그 녹음 파일도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앞뒤 맥락 자르고 마치 그 녹음 파일이 그 범죄를 확정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악마화되고 명예도 대단히 실추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그런 것들도 중단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나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예. 그 사실관계 명명백히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책임에 대해서 전혀 회피할 생각이 없다. 네. 이 말씀을 이제 그런데 국민께 드리고 이건 있는 이제 팩트 파인딩은 잠시만요. 좀 해야 돼요. 네, 간단하게 팩트 파인딩은 자진 출석을 이회창, 안희정 민주당의 충남지사 황교안 전 대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하고 다 조율을 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지금 수사 진행 중이니 때가 되면 부를 것이다라고 분명히 통지를 했습니다. 사실이 다르고요. 두 번째, 그 핸드폰이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아니 왜 초기화하고 포맷을 다 지우고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다 교체를 합니까? 이거 증거 인멸이거든요. 그러고 또 압수수색은 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떨어집니다. 법원에 영장 없이 수색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임의로 검찰이 임의로 수색한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님, 예. 문재인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도 하셨죠. 그분이 얘기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이정근의 3만 건의 녹음 파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정근의 노트다.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다. 더더군다나 100억에 달하는 CB의 그 유통 구조까지 다 지금 되어 있어서 그것이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3시에 급하게 민주당에서 쇄신 우총을 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쇄신 우총의 대상자가 되어야지 될 분은 이재명 대표죠. 그러니까 네. 요 주제는 요 정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팩트는 아까 이제 먹사연의 소장은 아니에요. 송영길 전 대표가 소장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소장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까 여기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팩트니까 네. 제가 그거는 확인시켜 드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런 얘기를 근데 합니다. 하드디스크 왜 이런 교체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강내구청 감사 있죠. 네네.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네. 근데 바로 재영장 청구한다 그랬었는데 아직도 청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추가적으로 영장 청구할 사유를 못 찾아냈다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이 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이정근과 관련된 그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이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3만여 건과 관련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이제 녹취록이 일반 그 3만여 건에 다는 거 일부잖아요. 보도된 것은 그게 증거 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기소하기에는 그리고 또 이정근 전 부총장이 그 저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그 녹취록이 나간 거에 대해서 피의 사실 그 공포에 대해서 검찰과 그 JTBC 언론사를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갖고 있는 자료들 조사 내용 가지고는 기소를 아직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권이 지금 현재 좀 남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 본인을 향한 저 기획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 제기를 송영길 전 대표가 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그동안 특수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전에 박기태 전당대회 때 그 돈 봉투 사건 관련해서 공안부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공안부에서 해서 빨리 좀 해달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 이제 덧붙여서 드리고요. 예. 결국은 빨리 즉각적인 수사를 해서 유무죄를 가르는 것. 그것이 가장 이제 급선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김행 의원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게 영장 기각 명분 쌓기용 아니냐, 이제 어제 자진 그렇죠. 출두가라는 네네.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조응천 의원이던가요?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실제 어제 그 자진 출두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탈당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낼 입장은 사실 아니죠. 그런데 무슨 그런 이제 일각 시각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장 기각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잖아요. 저 그럼요. 증거인멸은 다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고 뭐 도주 우려야 저 자진 기국까지 했는데 도주할 이유도 없고 출국금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니다. 자. 이제 본인의 억울한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소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혹시 이제 착각 혼란이 있을까 봐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주가 확실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으면 이제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서 그 수사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기각이 그 무죄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반부패 수사 1, 2, 3부가 다 지금 그 민주당의 부패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적폐 수사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그 참여했었던 1000명을 압수수색하고 200명을 구속하고 그중에 5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기획수사였습니까? 이것을 검찰권 남용이었습니까? 우리 다 그냥 그때 저희 동료들도 죄 있는 사람들은 다 구속되고 다 죄값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송영길 대표께서 이분의 말씀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뭐 700명을 뭐 조사했다 민주당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해요. 박근혜 정부 사람들 1000명 조사 받았고요.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박광훈 원내대표를 예방을 했는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거절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았는데 이거 대통령과의 대통령. 예, 대통령과의 예, 예. 예. 이거 사실 아직 이재명 대표와 그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잖아요. 이걸 예, 예. 고려한 결정이라고 그렇죠. 보는 뭐 겁니까? 지금 새로 막 원내대표 막 됐는데 당 대표 사실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이제 수사와 재판 때문에 그렇다라는 논리를 피고 계시지만 공사의 구별은 좀 할 필요는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지금 의혹 제기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공사 구별해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만나셔서 외교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것도 국민들에게도 일방적으로 이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 대표들한테도 이렇게 설명 좀 해주고 국회 와서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협치하는 국면으로 전환했으면 좋겠고 박강원 원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대표가 있는데 본인이 먼저 만나자는 걸 수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야당 갈라치기인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이제 뭐 대법원장 포함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국가의 5인들 모셔서 다 이번에 그 방미 성과 설명을 드리고요. 공사 구분을 정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 피의자 신분이 이재명 대표를 사적으로 만나든 공적으로 만나든 간에 만나면 분명히 둘이 딜했다 이런 의심도 나올 거고 또 나오자마자 또 이재명 대표께서 늘 거짓말을 잘하시는 분이니 또 어떤 거짓말을 하실지도 잘 모르겠는데 참 만나기가 위험합니다. 지난번에 그 김기현 대표께서 당대표 되시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예방을 했죠. 그 민주당의 당사를 나오기도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김기현 대표 등에 칼을 꽂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협치는 저희만 합니까? 만약에 민주당의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 아니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만나시죠. 어떻게 민주당은 전현직 대표가 다 피의자 신분인 그 범죄 보호당처럼 되어 있고 오죽하면 뭐 더불어 봉투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제 이 대표 먼저 만나는 게 수순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김에 혹시나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여야 원내대표회동 이루어질 가능성은 유연하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당 대표가 좀 야당 대표 다우면 당연히 만나야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 당헌 80조에 숨어서 기소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어거지로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을 대통령이 만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 좀 민주당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짧게만 듣고 국정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지도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훨씬 높다는 것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행정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